크게 나오는구나. 네. 오늘은 마이클 실던 하버드 교수 교수님의 사회 수업 10대를 위한 공정하다는 착각 요거를 가지고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글쓰기가 어떤 글쓰기냐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림과 글자의 이미지를, 어떤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림, 그 그림을 통해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공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아웃풋이.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 이거를 읽으면서 그 10대 그 마이클 셀던 그 교수님의 책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수업을 했던 책인데, 올해 수업하는 10대를 위한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을 가지고 친구들은 오히려 가볍게 접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계속 이 책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접근을 해주지? 어떻게 요거를 가지고 어떤 예시를 들어야 좀 쏙 비교 대상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어제 밤까지 스스로에게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이제 친구가 잘 읽어갖고 왔다니까, 요거를 참고로 하고요. 오늘은 수업이 그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부터 먼저 할 거예요. 워크북을 한번 살펴봅시다. 워크북에서요, 30쪽 먼저 볼래요? 그래서 설 연휴는 잘 보냈어? 네. 선생님은 실은 설 연휴 때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도 뭘 했냐면 폭삭소가수다를 봤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가 그 전주에 강릉 가는 옛길 했죠. 거기에서 교차되는 그런 그 이야기 소재가 좀 덜어 있긴 하더라고요. 가난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시험지에서 우등생, 그 누구야? 애순이가 반장인가? 부반장. 그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교차가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드라마 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러 부인을 두고 행세하는 남자들의 모습이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폭삭수가수다를 봤을 때 선생님이 느낀 거는 뭘 느꼈냐면, 이 드라마 속에서도 타인이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잘 산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 묵묵히 자기네들한테 주어진 상황, 현실, 기쁨, 또 굉장히 큰 슬픔도 있잖아요. 자식을 잃은. 이제 그런 거를 다 감내하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잘 조화로운 삶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나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동백꽃필 무렵, 그 작가, 그거를 쓴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연하신 배우님들의 연기도 잘 봤고 재밌게 잘 봤어요. 그거랑 국립중앙박물관 가가지고 전시 하나 보고, 선생님은 실은 대성포진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대성포진에 걸려가지고 진짜 한 3, 4일을 너무너무 많이 아팠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연휴는 좀 그렇게 보냈고요. 말했듯이 10대를 위한 공정하다는 이 착각에 대해서는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도 이 책을 잘 읽고 교재 속에 있는 그런 발문의 순서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딱 바로 감이 잡히는 그런 수업이 있는가 하면, 말했듯이 이제 공정하다는 이거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렇게 이미지로 확 떠오르지 않는 그런 약간의 불안감, 그런 거랑 마주했던 책이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 책이었어요. 자, 우선 30쪽을 먼저 살펴볼게요. 타이포노셔리란이라고 나와 있죠. 타이포크래피와 딕셔너리라는 말이 합성된 것. 그래서 문자를 배치해 생각이나 의도를 표현하는 시각 디자인 기법의 하나가 타이포셔너리. 자, 단어의 의미를 보여주는 그림을 글자와 함께 구성한 것인데요. 밑에 그림 한번 볼까요? 밑에 그림에 어떤 그림이냐면 호루라기예요.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못해요, 아니면 공정하지 못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썩
뭐 이런 표현도 되겠죠. 그리고 무슨 그 동그란 저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가 있고요. 그죠? 예, 뭐 요런 거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공정에 대한 이미지를 왜 요런 걸 가지고 표현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위에 한번 가로서 한번 볼게요. 글자마다 그림이나 상징을 포함해 단어의 의미와 시각적인 의미를 결합한다. 예술적 완성도보다는 글자와 의미의 결합 내지는 창의성,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게 다이포셔너리라는 그런 거고요. 위에 2번 가보세요. 공정과 관련된 단어들과 함께 떠오르는 사물이나 이미지를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래서 공정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수평적인 그런 관계, 아니면 수평적인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 위해서 저울이라든지 아니면 정이라든지 아니면 공정하지 않으면 부글부글부글 속에서 이제 화가 나면서 그 화가 어떻게 해서든지 또 도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도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투표의 예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영국의 블랙시티랑. 자, 1번 볼게요. 공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공정과 공평의 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휘를 보면 상이어가 있고 하이어가 있어요. 의미에 대해서 알겠죠? 상이어란 하이어를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더 포괄적인 어휘잖아요. 과일, 사과, 누가 더 상이어겠어요? 그렇죠. 과일 속에 사과나 배나 포도나 샤인머스켓이나 뭐 다 들어가는 거잖아. 하이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공정과 공평의 차이라고 본다면,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는 것. 즉 공정은 공평의 상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공평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평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 라는 뜻으로 공정이 공평을 포괄하는 개념. 그래서 이런 표현들 가지고 표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게 바로 타이포셔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0쪽에 대해서 설명, 우리 소미 친구는 그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내가 떠오르려고 하는 하나의 정의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대를 위한 공정하다는 착각, 다시 앞쪽으로 가볼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계열 독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10대를 위한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탐구 질문을 할 거냐면요.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가? 그러면 이 논제에 대해서 능력주의란 뭐냐? 어떤 거죠? 너희들이 아주 쉽게 예시를 든다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1등이에요. 우등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론적으로 도출되어 있는 것을 능력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돈 많이 버는 거요. 금메달 따는 거예요. 이런 게 능력주의예요. 그러면 능력주의가 공정하다? 어떤가요?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이 좀 다 다른 친구들이 똑같은 경기를 임하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박태환 선수가 수영 선수로 활약할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상어 옷처럼 전신 수영복 있죠. 그러니까 남자 수영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의 수영복만 착용을 하고 수영을 하잖아요. 수경이랑 그다음에 이제 수영 모자 쓰고, 그죠? 근데 전신 수영복이라는 게 등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신 수영복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물고기에서는 지느러미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전신 수영복이에요. 그러면 전신 수영복을 입은 선수와 전신 수영복을 입지 않은 선수, 공정하게 그 시합을 치렀을까요? 네, 결과는 전신 수영복을 입고 그 수영을 한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 수영 협회에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앞으로 수영대회에서는 전신 수영복을 착용하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그 뭐 약간 찬반이 있긴 했었죠.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신 수영복을 입고 수영에 참가한 선수는 나름 빵빵한 협찬 그룹들이 있는 거야. 왜냐면 꽤 비싸니까. 근데 그런 협찬을 받지 못한 선수는 그냥 일반 팬티 수영복 입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암만 둘이 수영 실력이 평이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착용하는 순간 0.01초라도 앞서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득 그게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아마 거기에서 전신 수영복을 입고 메달을 딴 선수가 훨씬 더 능력이 당연히 메달을 땄으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자고요. 그거 공정한 건가요? 네, 그래서 10대를 위한 공정하다는 착각은 바로바로 이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네, 많이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선수들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선생님은 하나도 안 봤어요. 남자 계주도 그렇고 뭐 어저께 뭐 김길리 선수가 뭐 금메달을 2개나 뭐 따기도 하고 우리나라 보드에서도 뭐 따기도 하고 그랬는데 쇼트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실은 아무것도 안 봤고 그냥 뭐 아유 땄으면 땄나 보다 하는 그 정도. 뭐 최악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 방송사에서는 다 뭘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선수가 이 빙팡 라인에서 서기까지 그런 과정이라든지 힘든 그런 훈련의 과정이랄지 그런 것들은 방송해주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뭐예요? 경기를 치르고 어느 나라가 메달을 땄고 어느 나라가 뭘 했고 지금 일본이 많이 메달을 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유럽 친구들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따겠지만 이런 게 바로 능력주의 아닌가요? 결과주의. 별로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예전에 막 이런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가 않고 선수층이 두껍지가 않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럴 때는 하나의 호기심일 수도 있고 영웅심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별로 영웅심리나 호기심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능력주의가 공정할까라는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해요. 문은 좀 닫아줄래요? 자, 그래서 이 논제를 가지고 다음 장 넘겨, 네, 빨리 먹고 오세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22쪽. 22쪽에 보면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셀든 교수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2번 보면 뭐가 있냐면 그림 3가지가 있어요. 봤어요? 네, 02번에 그림 3가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필독서와 관련된 다음 이미지를 참고해서 공정이란 어떤 상황과 가장 가까운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얼른 교재 펼쳐보세요. 네. 자, 첫 번째는요. 미국은 뭐 솔직히 축구보다 야구가 훨씬 더 인기가 있죠. 축구는 유럽에서 또 그리고 또 유럽에서 파생된 거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미국 선수들도 축구도 잘하지만 야구가 훨씬 더 그리고 그 유럽 분들이 보면 저기 주말 되잖아요. 그 금토일 가면은 그 지역 원정 리그 비슷하게 막 도나 봐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낮서부터 막 굉장히 그 축구 경기장이 있는 곳에서는 붐벼요. 가족 단위로 이걸 즐기는 거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나 야구 경기장에서 다 많이 시청을 하는 것 같아요. 펼쳤어요? 네, 워크북 22쪽이에요. 자, 이제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아빠, 아들, 뭐 자녀분 2분인지 아니면 친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담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똑같이 볼 수 있는 발판, 다음 장 넘기세요. 상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주는 것이 공평한지. 두 번째 그림은 담장에서 봐요. 담장에서 보는데 제일 키가 큰 친구는 이게 없고요.
제일 키가 작은 친구한테 2개를 줘서 같은 눈높이로 야구 경기를 관람하게 할 수 있어요. 자, 3번째는 뭐가 없어졌죠? 담장이 없어졌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공정이란 상황과 가장 가까운 그림은 몇 번째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네, 공정이라는 이런 이미지, 정의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그림이 가장 가깝게 2번 그림? 2번째 그림. 소미는요? 2번.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실은 제일 키가 큰 사람은 발판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양보한 거네. 누군가? 이 사람의 양보로 인해서 3사람 모두 다 같은 눈높이로 봤죠. 높이가 있었으면 이 사람은 훨씬 더 보기가 수월했을 것 같기는 해요. 3번은 약간 어. 쫄려있던 거라서 능력주의를 그냥 표현하는 3번 그림은 선생님이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관중석에 앉아서 야구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낸 사람. 그렇지. 돈을 지불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3사람은 돈안 내. 그렇지. 돈이 안 됐는데 담장을 허물면서 보게 하는 건 과연 공정한가? 아니 그냥 내가 고민한 건 그거야. 이것 또한 나는 공정하지는 않다고 봐. 왜냐면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고 뭐 경제적인 부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기분이 나쁘냐면 이런 상황을 왜 다 흑인으로 표현할까? 실은 백인분들도 가난하신 분? 가난하시잖아요. 근데 그림 속에 왜 이런 상황들은 항상 흑인으로 표현할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공정을 놓고 봤을 때는 2번째 그림을 많이 얘기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더 비판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 공정이 오기까지는 누구의 희생이 있었느냐? 키 크신 분의 양보가 있었다. 이분이 양보 안 할 수 있잖아. 네. 왜 나라고 양보해요? 내가 어른이라고 양보해요? 내가 키가 컸다고 양보해요? 아니 그러면 빨간색이나 보라색 입은 아이는 티켓을 끊어서 보든가 아니면 담장이 없는 곳에 가든가 하면 되지. 나는 왜 내가 상자를 받아서 볼 수 있는 걸 내가 왜 양보해야 되죠?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그런 정의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했듯이 고민이 되게 많이 갔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고요. 마이클 셀든 가보세요. 위에 가보세요. 22쪽의 저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필독서의 저자인 마이클 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제 한 문장씩 2 친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지우, 1953년. 1953년 출생 27세 최인수 나이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된 마이클 샌델은 69세이던 1980년 대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를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랬군요. 네, 자, 그 다음에요. 1980년부터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가 지난 20년간 해온 정의 강의는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하여 하버드 대학교에 있어서 가장 많은 학생이 청가한 강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누구시라고요? 마이클 셀든. 됐나요? 대표 저서로는 30개국 언어로 번역된 전 세계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 책꽂이에도 아버님 책꽂이에도 이 책 한 권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죠. 하여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작년에는 마이클 셀든 이 교수님의 책 중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거 가지고 있어요. 이제 있으면 이 외에도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자, 옆으로 가보세요. 23쪽 가볼까요? 지난번과 똑같이 여기 소제목이랑 요거 내용을 넣어서 쓸 건데요. 한 5분 줄게요. 천천히 잘 읽고 해보세요. 시작! 네, 소미 친구는 아마 소제목도 딱 읽고 바로 빨리 썼던 것 같아요. 치우, 소제목 뭐 어떻게 만들었어? 음, 차별 없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 소미는요? 정의로운 사회라. 정의로운 사회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란, 아니면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모습일까? 자, 이제 밑에는 보기에서 골라서 쓴다면 첫 번째는 정의. 정의 실현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 세 번째는 증거 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이제 맨 마지막 세 번째 문단만 한번 볼게요. 법과 관련된 거야.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재판 과정을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소송 당사자의 인권 침해나 불공정한 재판을 방지하는 공개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판결하도록 하는 증거 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이제 요거 소제목 됐고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오늘은요. 네, 다음 장 넘겨보세요. 글의 구성 요소 파악하기 2편 해가지고 밑에 02번 가볼래요? 02번에서 글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정확성이 있어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글자 그대로 표현하고 독자가 왜곡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정확하게 잘 썼냐. 두 번째, 논리적이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하고 어떤 현장이 제시가 됐고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 해결책 제시.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썼냐. 이거 논리성이에요. 진정성.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분명하게 잘 전달했느냐. 이게 글의 특성의 세 가지예요. 정확성, 논리성, 진정성. 자, 이 중에 이따 한 가지를 잘 찾아보세요. 다시 위쪽으로 가보세요. 01번 글의 구성 요소에 따라 읽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기라고 한다면 글자를 이제는 여러분들 그 또래에 읽는 게 아니라 뭐를 읽어야 돼요? 어휘의 의미를 여러분 어조를 담아서 읽어야 돼요. 그게 잘 읽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끊어 읽기, 그 다음에 강약 조절하면서 읽기, 그거야. 그 다음에 발음도 정확하게 읽기. 네, 그래서 단어의 의미라든지 글의 제목 아니면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은 조금 더 액센트를 줘가면서 읽고 예, 그래서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 자, 이제 요거는 요렇게만 살펴보고요. 밑에 02번 가보세요. 글의 특성을 파악하기. 세 가지 뭐라고요? 정확성, 논리성, 진정성. 옆으로 가세요.
자, 이제 25쪽이에요. 다음 제시문을 읽고 밑줄 친 단어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쓰여 있는지 한번 말해 봅시다. 본문 38쪽에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요거 제시문 지우가 읽어볼게요. 오늘날 오늘날 아메리칸 대륙은 당할 수 없는 신기루와 벤데타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다수는 여전히 노력하는 더 높은 계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랬군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신기루가 1, 2, 3번 중에서 여기에 신기루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 거야. 2번. 2번. 다 이제 그리고 이게 1, 2, 3번이 다 신기루의 뜻이에요. 그런데 말했듯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신기루예요. 3번이에요. 3번. 네. 자, 밑에 02번 제시문 있죠? 요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가로 1번. 윗글의 핵심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래요. 핵심어에는 한 4, 5가지가 돼요. 예.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이 뭐야? 밑줄 쳐. 그거를 참고로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쓰고요. 그 다음에 2번. 윗글에서 찾을 수 있는 글의 특성. 아까 글의 특성 3가지 있다고 그랬죠? 정확성, 논리성, 진정성. 이것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쓰세요. 자, 제시문 분석해보세요. 아이고, 3분이, 6분이 지나갔네요. 요것도 한번 시간을 재볼까요? 네, 해보고 두 친구 다 했을 때 요거는 시간을 재볼게요. 네. 혹시 다 됐나요? 다 됐어요? 아니요. 지금 3분 정도 지났어요. 이거 그 핵심어들이 좀 많은데 네,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참고로 글쓴이가 주장하는 게 뭐냐, 마이클 셀던 교수님이 주장하는 게 뭘지 추측해서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말했듯이 이 제시문 글의 특성은 글의 특성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
2번 가로까지 다 됐으면 말해주세요. 네. 지금 4분 20초요. 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언어가 살짝 어떤 느낌이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언어? 약간 동성스럽게 해야 한다는 네네네. 이 글의 특성은 과연 뭘까요? 정확성일까요? 논리성일까요? 진정성일까요? 지금 이제 5분이에요. 요쯤에서 스탑할게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특수 목적거나 막 이런 거를 갔을 때 이렇게 제시문 요거보다 조금 더 길거든요. 그걸 가지고 분석할 시간이 한 5분 이내예요. 3분 이내. 자, 그래서 5분이에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맞췄나 한번 볼게요. 1번. 윗글의 핵심어에 동그라미 쳐라 그랬잖아요. 어떤 거에 동그라미 쳤어요? 복지제도, 오. 또? 능력주의, 능력주의. 또? 가난, 가난. 소미는? 그렇게까지만. 복지, 불평등. 저도 불평. 잘했어요. 복지제도나 교육이나 보건이나 일자리. 예. 뭐, 요런 것들이 실은 교육이나 보건 일자리. 쉽게 말해서 개인의 능력을 놓고 치다 보면 선생님 돈이 없어. 근데 대상포진에 걸렸어. 근데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토요일인가? 지난주 너희들 수업 끝나고 나서 실은 솔직히 그날 막 네. 이거를 찍으면서도 뒤에서 계속 식은땀이 나고 선생님도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지우도 1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지, 막 너 독감 걸렸다 그러지, 학부모님은 그래서 365 병원을 갔었어요. 토요일 날. 근데 놀라는 거예요. 아니 막 대상포진이 이렇게 심하신데 이렇게 왔냐면서 그날 뭐 바로 수액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수액을 맞고 막 그 뭐지 열 무슨 뭐 그거 뭐 그 저 레이저로 막 이렇게 막 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가 나왔냐면 28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한 번 가서 막 그 정도 선생님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다 하고 와서 주사 맞고 막 수액 맞고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이런데 어떻게 일을 했냐고 막 그러면서 무조건 수액을 맞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맞고 오다 보니까 뭐야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왜 얘기를 했냐면 이 제시문의 세 번째 개인의 의지와 능력보다는 교육, 보건, 일자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지우랑 그 다음에 소민의 집은 빵빵 해가지고 피부과도 막 잘 다니시고 주사 한 방에 막 2, 3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요번에 처음 알았거든. 근데 그런 거를 막 수시로 맞을 정도로 넉넉해. 근데 선생님은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주사 한 번에 그거를 맞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살림 규모다. 그럴 경우에는 무슨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보건적인 그런 게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마이클 셀던 교수님은 지금 주장하는 게 뭐지? 이런 차이가 별로 없도록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평등이요.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 무슨 제도가 필요하다? 빙고. 복지제도. 주장하는 게 복지제도예요. 그래서 지우랑 소민의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버시니까 이런 복지 혜택이 좀 덜 가더라도 선생님이 좀 가난하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26만 원 나올 거를 뭐 예를 들어서 10원만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만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가난해. 나는 지우나 소민의 가정보다 내 능력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지. 즉 아주 쉽게 말해서 오늘 주제를 지금 빵 터뜨린다면 능력주의자는 이런 착각을 사람들을 자꾸만 빠뜨리게 한다라는 거야. 막 그 부자인 사람들은 막 내가 잘해서 부자. 빙고 맞았어 지우야. 지우가 그 정도까지만 해도 해석을 해갖고 온 거는 굉장히 잘한 거야. 아까 이제 소미는 오자마자 바로 하면서 우리가 그 밀라노 이탈리아 그 밀라노 그 동계 올림픽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금메달만 딴 게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능력주의잖아요. 그럼 능력주의자의 함정은 뭐냐? 메달 못 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슬프죠.
슬퍼지고 안경 벗고 막 혼자 자괴감, 내가 못했구나 막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거잖아.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뭘 살펴보자, 과정을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 만든 영화가 2편 딱 나왔었는데 요즘 뭐 영화 뜨는 영화가 하나 있다며요. 장항준 감독의 뭐 네? 무슨 왕. 왕가 사는 남자. 야, 그게 뭐 떴대요. 지금 400만이 넘었대요. 근데 슬퍼요. 그래요? 벌써 봤어? 네. 소민의 하여튼 대단하고, 와 진짜 소민의 가족의 스피드는 어찌됐건 간에 그 영화가 있고요. 동시에 오픈한 영화가 있어요. 아, 이 영화 잘못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뭐가 잘못나요? 운때가? 그잖아. 그래서 지금 비교가 된단 말이야. 이 영화도 잘 만들었는데 뭐랑 붙은 거야? 왕가 사는 남자? 네. 왕가 사는 남자랑 붙은 거야. 뭔가 쓰는 남자. 뭐, 그게 단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네. 세종. 네. 마지막에 봤죠. 그럼 봐봐, 소미야. 나도 그게 되게 슬퍼요. 막 하지만 네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낌이 있었던 거는 네 나름대로의 한국사를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열려놔서 귀가 열린 거야 좀. 귀가 열리다 보니 그 어린 임금 그 단종이면 문종의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종은 세종의 아들이에요.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의 동생이야. 수양대군이. 그게 바로 세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고민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능력주의자라는 건 어떤 거지? 400만이래! 오, 1000만이래! 근데 이때 붙은 영화는 아이고야. 이게 다가 이게 바로 뭐다? 능력주의의 함정. 그럼 1000만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거고, 1000만이랑 붙어서 만든 감독은 능력이 없는 걸로. 좀 늦게 출시하시지. 왜 동시에 안 했을까? 가볼까요? 자,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된다면 이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가보세요. 높은 계층을 향한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선생님처럼 벌이가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너희들 가정이 누리는 걸 다 같이 하려면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로 올라서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일은 미국보다는 캐나다, 독일, 덴마크, 유럽 그래서 더 많이 일어난다. 왜? 이 나라가 뭐가 필요? 빙고. 자,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은 개인의 의지와 능력보다는 교육, 보건, 일자리 등에서 그 삶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잘 갖춰졌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독일, 덴마크, 유럽은 이런 복지제도가 잘 갖춰? 빙고. 현실이 이러한데 개인의 재능, 노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주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 능력주의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지 못한 것이 능력 없는 나로 인한 잘못으로 되기 때문이다. 타고난 환경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서 너희들 폭삭수가 쓰다 봤다며. 애순이 봐. 애순이 열심히 잘 발버둥을 치려고 해도 애순이의 상황이 어떤 거야? 망했죠? 망했죠? 가난하죠? 아죠? 아이고. 아이고야, 됐지? 자,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복지제도 등 사회 문제들을 무시한 채 능력주의자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그럴싸한 설명이 될 수 없는 이유고요. 그럼 글쓴이의 주장은 뭐겠어요? 뭐가 필요하다? 빙고. 복지제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적으세요. 자, 두 번째는요. 윗글에서 찾을 수 있는 글의 특성이에요. 정확성, 논리성, 진정성.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된다? 논리성. 빙고죠. 논리성이에요. 이제 잘 찾았어요. 자, 이제 넘기세요. 넘기고요. 이걸 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말했듯이 요거 먼저 할 거예요. 요거 먼저. 됐니? 어야. 자, 이제 28쪽 가보세요. 어휴. 자, 오늘은 설마 1시간 자진 않았겠지, 지우? 그 정도는. 그럼 푹 자야 돼. 특히나 중학교 가서는 많이 자야 돼요. 성장기예요. 일단은 크고 봐야 돼. 일단은 크고 봐야 돼요. 무조건 잘 자세요. 많이 자고 많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 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간 스케줄 표 사가지고 하세요.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돼요. 시간 스케줄표. 진짜 삶이 달라져요. 그래요? 삶이 달라진다고 하면 글쎄 선생님 거 중에 이거 하나 보여줄까? 여기 우와. 한번 보여줄까? 우와. 어이 이거예요. 저기 와. 예. 칸칸이 4시간인데 이거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했듯이 이것도 있고요. 여기에다는 매달 조금씩 메모하거든요. 그달 잊혀지지 않는 거 메모하고 뭐 하냐면 선생님 강의 듣는 거 있잖아요. 강의 들을 때마다 다 메모해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얼마만큼의 강의를 들었고 이 강의에서 좋은 어휘를 뽑아가지고 상담이나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이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여기에 많이 붙여져 있는 포스트잇은 다 띄어졌어요. 선생님 버렸거든요. 이거 여기에 다 아이들한테 못 나갔다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재 속에서도 토요일날 이 반에는 지난주에 뭘 내가 끝까지 해주질 않았는데 뭘 체크할까? 다 메모되어 있어요. 자, 말했지만 그러면 빼놓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 스케줄 정말 꼼꼼하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